자, 오늘은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지요. 저희 준비된 13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월수에 걸쳐서 군집화를 통한 데이터 특성 파악이라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과학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론들 중에서 군집화를 보고 있는데 총 3가지의 군집화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숨기고, 네. 첫 번째로 월요일에 이미 살펴봤던 건 K평균 군집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K는 군집의 개수였고요. 군집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그 군집의 중심으로 모여라. 가장 잘 모이도록 군집화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배울 두 내용들은 밀도 기반 군집화 그리고 계층적 군집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우는 이유는 1번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2, 3번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K평균 군집화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겠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평균 군집화 동영상을 잘 시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군집화를 하는 이유부터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카페 데이터가 있어서 제품명, 그에 대응하는 가격과 판매량이 주어져 있을 때 비스무리한 놈끼리 묶을 수 없냐라는 거죠. 그래서 묶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집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사실 이런 질문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그냥 X, Y로 좌표 평면에 도식화한 다음에 내가 적당히 묶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2차원일 땐 그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변수가 가격, 판매량 뿐만이 아니라 한 20종류가 더 있다고 쳐봐. 그럼 어느 평면에 놓을 거예요? 22차원 평면 이런 게 있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질수록 군집화는 이 코딩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자, 군집화를 포함한 이 데이터 과학 전반에서 우리가 사이킨런이 참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klearn으로 줄여 부르는 이 사이킨런은 기계학습을 위한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왕 우리 수업 듣는 거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은 명확히 구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층위의 개념이 바로 인간을 따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AI가 되겠고요. 그 밑단으로 들어가자면 기계학습, 말 그대로 기계가 학습을 해서 발전하는 경우가 머신러닝이 됐습니다. 거기서 한 층이 더 내려가서 신경망을 사용한다? 뇌를 따라한다? 그런 경우에는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평균 군집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전에 군집 개수 K 설정했을 때 그 군집의 중심으로부터 데이터가 덜 떨어지게끔 하는 게 바로 K평균 군집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실제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장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K-민즈가 돌아가는 KM이라는 명칭의 공장을 내가 만들어. 근데 공장을 만들 때는 실제로 데이터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라면 공장 만들 때 라면 스프를 넣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부터 만들듯이. 그래서 클러스터즈와 랜덤 스테이트 같은 옵션들을 먼저 넣는다라는 겁니다. 군집 몇 개 할 건데요? 처음에 중심 어디 찍을 건데요? 라는 의미라고 명시를 해드렸고요. fit과 predict가 바로 실제로 라면을 생산하는 과정인 겁니다. fit은 이 데이터에 맞게 군집화를 해주세요. predict는 각각이 어느 그룹에 할당되는지 알려주세요가 되겠습니다.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fit predict는 한 단계로 통합해서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 자세히 얘기해드리죠. 자, 그래서 군집의 중심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센터즈를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할당을 했을 때 리절트의 결과가 저장되는 건 맞아요. 왜? 앞에서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근데 그 리절트는 0, 1, 2, 0, 0, 1, 0 보기가 좀 안 좋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열의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결과값을 집어넣어야 예쁘게 결과를 볼 수가 있다. 그걸 위해서는 ROC를 이용 새로운 열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음료 클러스터링의 최종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스캐터 플롯을 만드는 건 3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X에 뭐 넣을 거야? Y에 뭐 넣을 거야? 색깔 뭘로 구분할 거야? 세 번째가 제일 쉽습니다. 색깔은 군집 따라 구분해야겠지. 그리고 X는 가격이고 Y는 판매량이다 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PLT 쇼를 이용하면 결과를 곧장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판다스 수업 들을 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특정 열을 추출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떠한 방식을 택했냐? df.roc를 이용해서
행들과 열들을 불러오는데 행들은 이렇게 전체로 선언해주고 열은 가격 이렇게 명명을 해줬을 때 우리가 가격열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특정한 열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얘보다 더 빠른 숏컷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프레임 명칭에다가 바로 그냥 대괄호 때려버리는 그게 열 추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f, LOC, LOC 참 많이 썼는데 열만 추출한다. 어느 상황이 됐든 열만 추출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 명에 대괄호 열명을 때리셔도 결과는 맞게 나옵니다. 뭐가 더 쉬울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특수한 토픽 하나를 더 봤습니다. K-민즈라는 거는 K를 정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군집이 있을 때, 군집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때 3개 만들어 라고 하면은 예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디까지나 3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내가 10개 만들어 이러면 결과가 되게 안 좋았겠죠. 그래서 뭐가 K를 내 맘대로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K를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안 배운 실루엣과 같은 방법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게 바로 이 엘보우 메서드입니다. 진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 팔꿈치 부분이 딱 뭐냐? 이 팔꿈치 부분이 뭐냐면은 에러는 에러대로 끝내주게 세게 낮추는데 K는 K대로 그렇게 안 크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엘보우, 원하는 K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100%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K를 찾기 위해 이런 방법도 채택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엑서사이즈 1은 개인적 해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솔루션을 오늘 1, 2, 3 모두 솔루션을 올려드리겠지만 이거는 같이 한번 그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는 여러분이 잘 보셨을 겁니다. 지상파 방송국이 존폐 위기에 놓이자 프로그램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별로 편성 전략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9시 뉴스랑 뽀로로랑 편성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룹을 나눠서 전략을 바꾸기로 했는데 그룹을 시청률과 시청 연령 나누기로 했고요. 브로드캐스트에서도 제가 가상의 K 평균 군집화를 할 때 음악 중심은 사실 상식적으로 큰 되는 게 맞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 됐을지 보자 하는 문제였죠. 브로드캐스트.cv 파일을 좀 살펴보기로 해봐. 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그램명, 시청률, 시청 연령이 나오고요. 우리 K민즈 돌려봐서 알겠지만 프로그램명은 구분을 위한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 군집화에 투입되지는 않을 것만 같습니다. 더 쇼 가지고 뭐 할 거야? 글자를 쪼갤까?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시청률, 시청 연령만 가지고 뭔가 군집화를 해야 할 것 같다. 마음에 품은 채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시 정답 코드는 이렇습니다. 엑서사이즈 1은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하죠. 판다스를 왜 가져오냐? 항상 왜가 중요하죠. 판다스를 왜 가져오냐? CSV 파일에 있는 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옮겨서 작업할 거니까. K민즈를 왜 가져오냐? 뭐 이유를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K민즈를 돌려야 하니까. 매프론립을 왜 가져오냐? 시각화하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자, 이제 PD의 리드 CSV를 이용해서 방송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broadcast.csv의 방송 데이터가 있고요. 여러분 월요일에 돌린 코드이기 때문에 아마 파일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파일들이 다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세요. 없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다시 한번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은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데이터 프레임에 예쁜 데이터들 많은데 정작 프로그램명은 군집화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명을 빼고 시청률과 시청 연령만 가지고 우리가 군집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금 전에 잠깐 메모장으로 띄워드렸지만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12개 추출해서 df 데이터로 쏴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하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짜 배기 군집화를 위한 데이터만 뽑았어요. 명칭 이런 거 다 쳐버리고 시청률, 시청 연령만 남겼다라는 거지. 이제 공장 오픈하면 되는데요. 오픈할 땐 데이터를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픈할 때는 공장 옵션만 결정을 한다. 클러스터 몇 개 만드시겠습니까? 몇 개를 만들까요? 제가 애써 패러프레이즈 해드렸지만 3개 그룹으로 나눈다라고 돼 있죠. 3개로 구획화하도록 하고요. 무작위 난수, 초기 난수 값은 0으로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공장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fit과 predict를 해야 되는데 강의 자료에 나타난 그대로 순번을 따르셔도 됩니다. fit 한 번, predict 한 번 하셔도 되는데 통합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fit 언더바 predict는 뭐냐면은 fit 탐과 동시에 할당까지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fit predict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받고 predict한 결과까지 변수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result equal 공장명 fit predict 데이터라는 거는 이 데이터에 맞춰서 군집 중심 찾아. 거기에 더해서 그 프로그램들 군집화 할당까지 해.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리절트에 저장되는 건 매 한 가지. 프로그램 구분이라는 새로운 열을 만들어서 거기에 리절트 값을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열을 산입하는 겁니다. 할당된 열. 자, 그리고 산점도를 찍기 위해선 셋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X, Y, 구분. 구분은 리절트로 구분하고요. X는 시청률, Y는 시청률요. 이런 것들도 다 LOC로 하셔도 괜찮지만 DF 시청률, DF 시청률형으로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쇼를 해야 결과를 보겠죠. 근데 쇼만 하지 말고 우리 데이터 프레임까지도 막판에 한 번 더 출력하자고. 왜? 쇼를 하잖아. 그러면 색깔이 예쁘장하게 나오지만 각각이 뭔 프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출력해서 프로그램별 할당 결과까지 보자구요. 결과 한번 볼까요? 빠르네요. 내려봤을 때 생각보다 결과가 멀끔합니다. 이 위에 있는 상위권 프로그램, 상위권인 게 연령이 상위권일 거 같네요. 상위권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20, 30대가 즐겨보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 MZ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할당된 결과까지 나타나는데 시각화는 이미 했고요. 뮤직뱅크와 음악중심은 같은 그룹으로 배정되었을까 하고 눈을 크게 떠보니 뮤직뱅크는 0번 군집, 음악중심 또 0번 군집 같은 그룹으로 배정이 되었고요. 심지어 인기가요 더쇼 같은 유사 프로그램도 다 0번 군집으로 할당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현실을 투영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지요. K민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장을 만들어서 K민즈 해 라고 하면은 중심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처음엔 중심이 어지러울지언정 점차 반복하면서 멀쩡한 중심을 찾아 나간다가 K평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멀끔하게 군집화 잘하는 K민즈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제가 이런 데이터를 군집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 셋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K민즈를 배워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난 세상 모든 데이터를 군집화하고 말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셋을 군집화합니다. 이 친구 K민즈가 군집화 잘할까요? 실제로 돌려보면 굉장히 멀끔하게 잘합니다. 군집이 3개라는 정보만 명확하게 알려주면은 하나, 둘, 셋 중심을 처음에는 못 찾더라도 나중엔 알아서 기똥차게 찾아 나간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우리는 이상과 꿈을 가지고 두 번째 데이터셋도 군집화하려고 합니다. 자, 이 데이터는 어떻게 군집화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사실 여러분 군집화 월요일 수요일 강의를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군집화에 정해진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이렇게 그룹핑 되는 게 좋겠구나라고 판단할 뿐이에요. 근데 대중적인 시선이 있잖아. 이런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그룹핑 되는 게 좋겠다. 얘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바깥쪽 도넛이 한 그룹, 안쪽 도넛이 한 그룹이 군집화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바잖아. 근데 K민즈를 돌렸더니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뭐 보기에는 예쁘긴 한데 우리는 얘가 한 그룹 모여 있으니까 얘가 한 그룹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런 식으로 군집화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세 번째도 가관입니다. 얘는 당연히 위쪽 포물선 한 군집, 아래쪽 포물선 한 군집. 돌려보면 전혀 그러지가 않고요. 얘는 심지어 그냥 김 같죠? 얘 전체가 하나의 데이터셋이잖아. 얘를 뭐 군집으로 나눠요. 근데 K민즈는 반드시 K값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억지로 받은 K값에 따라서 군집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확실히 보입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봐서 왜 이런 식으로 군집화가 됐냐를 보면 K민즈의 핵심이 뭐예요? 군집의 중심이 딱 세 개가 박혀서 내 중심으로 모여라 하는 게 K민즈의 핵심이었잖아. 군집의 중심에 모인다라는 걸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 군집 중심은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나 기준으로 모여 하면은 그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떨어져 있어야 겁나게 잘 동작해요. 근데 얘를 봐. 우리가 의도했던 군집은 안쪽 도넛과 바깥쪽 도넛이잖아. 두 개 중심이 달라요. 동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깥 도넛도 중심이 여기, 안쪽 도넛도 중심이 여기. 그래서 중심이 같으니까 혼란스러워서 모르겠다. 일단 중심을 여기 찍어서 모이자.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 포물선 중심 찍으면 여기, 아래쪽 포물선 중심 찍으면 여기.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고 자시고 K값을 3으로 쏴줬으니까 곧 죽어도 3개의 군집은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엉뚱한 결과가 튀어나온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K민즈는 괜찮고 강력한 방법론이긴 합니다만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K민즈로 군집하려고 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더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거는 밀도 기반 군집이 되겠고요. 이 밀도 기반 군집의 경우에는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들은 밀도 있게 지들끼리 모여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밀도 기반 군집 지금 제가 대문자를 6개로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DB로 시작하죠. 뒤에 대문자 읽으면 어떻게 되죠? DB 뒤에? 그냥 읽으세요. 영단어 읽으듯이. DB 뒤에 대문자 4개 합하면 어떻게 되죠? 스캔이 되죠. DB 스캔이라고 부릅니다. 밀도 기반 군집은 다른 표현으로 DB 스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DB가 왜 DB냐?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요. density based, 밀도 기반이라서 DB 스캔인 겁니다. DB 스캔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추가로 살펴볼 군집화가 바로 계층적 군집화입니다. 영어로는 말 그대로 hierarchical cluster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층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작 뭐가 중심이냐? 유사도가 핵심이에요. 유사도가 높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놈들끼리 묶어요. 그 묶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 그래서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덴드로그램이라는 결과물을 뽑아내거든요. 이 결과물은 토너먼트 대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뭐 대회 같은 게 있으면 A팀과 B팀이 붙고 C팀과 D팀이 붙고 그런 토너먼트 대진표가 덴드로그램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대체 무슨 군집화를 하겠다는 건가는 후반부에 살펴보기로 하죠. K민즈의 약점, 제가 슬라이드에 소개해드렸지만 한 차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원형으로 몰려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적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을 바탕으로 모여 하는데 안 몰려있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테마 2, 밀도 기반 군집화입니다. 제가 강조드린 대로 밀도 기반 군집화를 영어로 표현하면 DB 스캔이 되겠습니다. 자, DB 스캔 같은 경우에는 원의 반지름 그리고 그 원에 포함될 최소 점개수를 사전에 지정한다가 핵심인데 하이라이트 된 게 좀 길죠. 쉽게 가겠습니다. 우측 상단 보입니까? 우리는 이 원판 가지고 지금부터 놀 겁니다. 뭐 하고 놀 거냐면은 원판 안에 3개의 데이터를 모을 거예요. 다만 원판을 막 멋대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요 사이즈의 원판으로 3개씩 뭉쳐볼 겁니다. 지금 데이터가 7개가 존재를 해요. 약간 치킨무처럼 생기기도 했죠. 요 데이터들이 7개가 어지럽게 존재하는데 이 원판으로 3개씩 묶을 거예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원판을 배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살짝 고개를 위로 치켜들면 이렇게 배치해도 3개는 묶이고요. 고개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배치해도 3개가 묶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판을 배치할 때는 나름의 요령이 있어요. 원판을 그냥 막 배치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원판이 있을 수도 있고 살짝 옮겨서 여기에 원판이 있을 수도 있고 살짝 옮겨서 이렇게 무한개의 원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계산을 하겠어? 힘들죠. 그래서 원판을 이 치킨무처럼 생긴 데이터를 중심으로 찍어서 만들면 편합니다. 사실 잘 보면 앞서 만든 3개의 원판도 다 데이터가 중심이에요. 얘 중심으로 원판을 그렸으니까 이 모양인 거고 이 친구 중심으로 원판을 그렸으니까 이 모양인 거고 또 아래쪽 놈 중심으로 그렸으니까 이 모양인 겁니다. 자, 그런데 또 3개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니까 얘를 중심으로 그리면은 3개는 안 모이는군요.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3개까지는 안 모입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5개의 데이터는 어찌됐든 이 오륜기처럼 생긴 노란색 원판 묶음 안에 있으니까. 우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들은 노란색 원판에 묶일 정도로 끼리끼리 모여있구나 해서 니들은 한 군집으로 간주해 주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려봐도 왼쪽 놈과 오른쪽 놈은 원판에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2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2점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5개가 하나의 군집을 이뤘다라고 얘기하는데 군집이라는 건 비슷비슷한 놈들이잖아. 비슷비슷하게 놀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 우린 이거를 이상치로 분류한다. 아노말리로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이상치로 분류된다. 앞서 살펴본 K민지의 경우에는 이상치 분류와 관련된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군집을 알아서 나눴어요. 근데 DB스캔은 이렇게 이상치도 알아서 분류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데이터가 있을 때 원판을 신나게 옮기다가 안 들어가면 이상치인 겁니다. 자, 지금 얘는 하나의 군집만을 예시로 들어드렸지만 예를 들어 여기 한참 오른쪽에 또 점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점들은 또 지들끼리 원판을 구성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걔가 군집 2인 겁니다. 왼쪽이 군집 1, 오른쪽 지들끼리 모인 점들이 군집 2, 그리고 이상값들이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DB스캔, 밀도 기반 군집화의 동작 원리가 되겠고요. 우리 카페만 보면 좀 시시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씨가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주택들을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 무슨 창신 2구역, 보문 1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까운 주택끼리 구역이 모이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군집화를 이용해서 특히 DB스캔을 이용해서 주택 구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housing.csv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요거 쓸 거고요. 요 파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명과 함께 얘가 가로축엔 어디 있는지 세로축엔 어디 있는지 실제 주택은 3차원 상의 존재를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고 이 친구를 그냥 산점도 XY를 바탕으로 그냥 단순 산점도 찍으면 이렇게 돼요. 주택들이 한 20몇 개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주택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만 쓱 봐서는 구역이 대충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얘 정도가 보일고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도 좀 모였으니까 이 정도가 약간 창신 1구역 이렇게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친구들도 뭔가 모여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대충 구역들이 보여요. 이걸 DB 스캔으로 하자. 원판 돌리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코드만 볼게요. 같이 쓰는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제있습니다. 판다스 불러오고 PLT 불러오는 건 우리 알고 있고요. DB 스캔도 사이클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불러옵니다. 다만 다 대문자입니다. 이 점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 CSV 파일을 불러올 때는 똑같이 with CSV를 활용을 하고 심지어 필요한 열, 우리 주택명은 필요하지 않죠. 주택명을 빼고 X값, Y값만 추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방식과 문법이 아예 똑같고요. 자, 받았으면은 군집화를 수행하면 되겠죠. 얘도 K민즈랑 똑같이 공장 열고 공장 돌리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DB 스캔을 바탕으로 한 공장을 열 거야. 공장명은 DB로 두도록 하고요. 얘는 공장을 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친구 뭐를 바탕으로 군집화를 해요? 방금 원판 신나게 돌렸잖아. 근데 그때 원판은 제가 임의로 드린 겁니다. 그 원판을 여러분이 오묘하게 조정하는 게 DB 스캔의 핵심입니다. 원판이 이 정도로 크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작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조정할 때
그 원판의 크기가 바로 EPS가 되는데 이 EPS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엡실론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의미해요. 원판이 어느 정도 클까? 그리고 민샘플즈는 보시면 아시겠죠? 원판에 있던 3이라는 숫자. 그게 민샘플즈입니다. 원판의 깍두기 3개 이상 모이면 군집으로 간주할까? 4개 이상 모이면 군집으로 간주할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장을 차린 다음에 데이터 아직 안 쏴준 상태죠. 이 공장에다가 데이터를 쏴주겠습니다. feed predict 한 방에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feed predict를 이용해서 하우스 포지션, 집의 X값과 Y값을 싹 쏴주면 얘가 원판 돌리기를 지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 결국 원판 신나게 굴린 결과 각각이 어떤 지역, 어떤 구역에 속하게 되는지 확인하려면 비슷한 방법을 거치면 됩니다. 우리 프레딕트 한 결과, 결국 집이 어느 군집에 할당되는지가 클러스터 프레드에 저장이 된 거잖아. 이 클러스터 프레드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얘를 새로운 열로 산입해줘야 보기가 좋겠다. K민즈랑 똑같은 방식인 겁니다. K민즈에서는 리절트를 산입해줬다면 얘는 명칭만 다르게 클러스터 프레딕을 산입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사실 군집화 결과를 시각화해야 훨씬 이쁘거든요. 몇 구역이 어느 색깔로 나왔는지.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스캐터,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스캐터를 쓴다라고 했죠. X, Y, 구분자. 구분자는 클러스터 프레딕이 되겠고요. X와 Y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3줄이나 썼냐? 코드가 길고 난잡해서 그렇습니다. 한 줄에다가 작성하셔도 되는데 X에는 뭐가 들어간다? 하우스 포지션 X. 이렇게 하면 뭐라고 했죠? 데이터 프레임 명에 다짜고짜 대괄호 넣으면 X열만 뽑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X열만 뽑고 Y열만 뽑아서 스캐터를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스포당하지 말고 직접 작성해 볼게요. 여러분 콜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콜앱을 모두 켜셨다 생각하고 저도 함께 작성을 해 볼게요. 테마 2가 되겠습니다. 보이죠? 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pandas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봐야 되니까 scikit-learn의 클러스터 항목에서 dbscan을 가져오겠습니다. M자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matplotlib에서 PL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housing.csv 넣었나? 잘 확인하시고요. 없으면 넣으세요. housing.csv를 넣은 상태에서 얘를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는데 얘를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불러오도록 하고요. 얘를 뭐를 한다? 다 좋은데 얘의 주택명 APT0001, VIR0030 이런 건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에로시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난 X랑 Y만 필요한데 딴 건 다 비켜 라고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인 하우스 포지션을 정의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집의 위치만 X, Y 값만 따서 집의 위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장을 차리면 되겠습니다. DB 스캔으로 들어가는 공장을 차릴 거야. 원판 크기 얼만데? 10. 원판에 들어갈 깍두기 수 얼만데? 3. 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10과 3이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10과 3으로 하면은 가장 결과가 예쁘게 나와서 제가 임의로 정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공장을 만들면 공장 현판이 붙어야겠죠. DB라는 이름의 공장으로 만들도록 하고요. 자, 만들었으면 우리가 fit과 predict를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 확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얘에다가 데이터를 넣었는데 우리 고려대학교 근처 집들이 하우스 포지션에다가 몽땅 담겨 있어. 그래서 내가 fit과 predict를 동시에 할 거야. predict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각각의 집이 어느 군집에 있는지까지 알고 싶다는 거네. 그럼 결과를 받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프레드에다가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떼내서 봐도 괜찮지만 새로운 열로 쏴줘야 뭔가 좀 예쁘겠죠. 를 활용해서 새로운 열로 산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를 하면 되냐? 결과를 보면 되는데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스캐터를 그려줄 필요가 있어요. PLT 스캐터를 이용하는데 X, Y 구분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구분자는 클러스터 프레드라고 얘기했죠. X1은 뭐가 들어간다? 하우스 포지션에서도 X값, Y로는 하우스 포지션에서도 Y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X, Y, 자, PLT 스캐터 한 다음에 슈도하고 그리고 데이터까지 봐야 각 주택별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죠. 그래서 슈도하고 데이터 프레임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 작성을 하시고요. 이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빠르네요. 내려봤을 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예상 거의 그대로 적중했어요. 이 정도가 창신 1구역 아니겠냐? 진짜 모여있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 정도가 보문 1구역 아니겠냐? 진짜 이렇게 됐고요. 이 정도가 또 구역 아니겠냐? 됐어요. 자, 근데 보라색 구역의 경우에는 구역치곤 되게 멀어 보입니다. 원판이 이게 모인 건가? 애초에 얘랑 얘가 같은 원판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럼 보라색은 뭐겠습니까? 보라색은 구역이에요? 이 둘이 원판으로 묶일 사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원판 크기가 시간이. 보라색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 크게 말씀하시면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보라색은? 그렇죠. 이상치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놈들이 묶였을 이유는 없으니까 원판을 돌리다 보니 진짜 원판 그려봐서 돌려보셔도 돼요. 한 요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옮겨봐도 얘네가 묶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들은 아노말리로 분류가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입니다. 리절트를 보면 0, 1, 2 세 분집이 설정이 됐는데 기괴한 -1이 등장해요. 이 마일이 보라색이 마일이 곧 이상치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되고 이상치의 분들은 재개발이 안 되겠군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 DB스캔은 이 원판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배울 것도 없고 이해가 비교적 쉽습니다. 사이즈와 적절히 돌려가면서 체력의 분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한번 고민할 여지를 드려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이 PS 값과 민 샘플즈 값을 제가 적절히 드렸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판이 10 정도면 딱 적당해요. 50, 40, 60 이런 값들이기 때문에 원판이 10이면 적절하고요. 데이터도 주택이 총 30개이기 때문에 3개씩 하나로 뭉쳐라 라고 하면 적절합니다. 근데 이 DB 스캔을 포함한 많은 데이터 과학 방법론의 핵심이 뭐냐면 조금만 건드려도 펑 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EPS 값이 10이었어요. 내가 이 원판을 조금 재미나게 키워볼까? 그래서 15로 바꿨습니다. 결과가 송두리째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치가 갑자기 29개가 되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민 샘플도 3이었는데 한 칸만 낮춰볼까? 그럼 또 결과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자, 그러면 질문, 답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EPS 값이 커지면 군집 개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군집 개수가 많아지게 되는 건가? 적어지게 되는 건가? 또 민 샘플즈가 많아지면 군집 개수는 적어지는 건가? 많아지는 건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민을 그냥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엑서사이즈 2번을 푸시면서 개인적으로 푸시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문제 소개 안 드리고 솔루션은 공개해 드립니다. 오늘 공개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동영상 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또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그 한국지리 여타 과목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독일의 기상학자 쾌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기후를 12가지로 구분했어요. 쾌펜의 기후 구분에 영감을 얻은 현서가 기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울의 기후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랑 쪽은 조금 더 덥고 강북 쪽은 조금 더 춥고 그런 의미입니다. 현서는 서울 내 25개 자치구들의 연평균 기온 습도 등의 정보를 조사해서 클라이밋에 기록을 했습니다. 두 질문을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죠. 기회가 된다면. 첫째, EPS 반지름이 20이고 최소 샘플 수가 2인 DB 스캔을 수행하면 3개의 분집이 생성됩니다. 근데 이상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혼자 따로 노는 구가 딱 하나 나오거든요.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상치를 제외하고
3개의 군집이 생성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EPS가 20이고 샘플 수가 2일 때. 자, 그러면 3개의 지역이 아니라 4개의 기후 구분이 만들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전에 조금만 해도 펑 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간 DB 스캔을 포함한 데이터 과학 전반에 있어서 특히 사이클론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런 값들을 조정하는 게 약간 그 DJ? 뭐 이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DJ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볼륨을 확 하지 않고 살짝씩 하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그런 것처럼 조금씩 조정해 보면서 야, 이건 내려야겠네, 올려야겠네 하는 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개의 군집이 생성되는 조건.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이거는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정답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은 어찌됐든 4개의 군집이 만들어지도록 그 조합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없다면은 오늘의 마지막 방법론인 계층적 군집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말 그대로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말은 계층인데 핵심은 유사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요. 오른쪽 데이터들을 볼까요? A, B, C, D, E, F. 뭐 원들은 일단 무시하시고요. A, B, C, D, E, F 알파벳의 위치만 생각을 하세요. 위치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유사도라는 거는 가까이 있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F 중에 어느 두 친구가 가장 가까이 있나를 보면 누가 봐도 A, B랑 D, E가 겁내 가깝죠. 그래서 이 둘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대진표를 작성합니다. 대진표가 중요한데 가려졌네요. 네. A랑 B가 가장 가까우니까 1차적으로 묶고 D랑 E가 가까우니까 1차적으로 묶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은 A, B를 그냥 거대한 한 점으로 보세요. 그리고 D, E도 기왕 묶였으니까 거대한 한 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점이 몇 개입니까? A, B점, C점, F점, D점. 4개죠. 그 4개에 대해서 또 비교합니다. 그러면 A, B점이랑 C점이 위에 있으니까 가깝고 F점이랑 D점이 아래에 있으니까 가깝죠. 그럼 묶으세요. A, B점과 C점을 묶고 대진표가 완성되죠. D점과 F점을 묶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2점밖에 안 남죠. 그럼 뭐 비교할 게 있나요? 2점을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진표, 그 데이터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덴드로그램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층적 군집화는 이렇게 모든 개체들끼리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가까이 있는 정도를 계산해서 덴드로그램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 군집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셋 다 군집화 테마잖아. 근데 얘는 뭐가 군집이라는 거야? 대표만 그렇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저희끼리의 유사도는 계산이 쉽거든요. 뭐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계산하는 거 우리 그 중간고사 때잖아. 그 편의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점들이 그룹으로 묶인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황색 그룹이 있고 파란색 그룹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둘의 유사도, 즉 이때 3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나는 어차피 두 그룹 사이의 거리 계산하면 가장 가까운 쪽을 택할래. 즉 우리가 이렇게도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걸 택하겠다라는 게 싱글 링키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가장 가까운 단 한 놈을 택하겠다. 그래서 싱글 링키지가 되는 거겠고요. 싱글 링키지 하에서 두 그룹의 유사도는 얼마겠습니까? 얘가 되는 거죠. 두 점의 거리가 되겠고 싱글의 반대말은 컴플릿 링키지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그룹의 점 사이의 최대값, 즉 4개를 다 계산해보고 얘가 겁내게 멀구먼 이거를 유사도로 택하는 게 컴플릿 링키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의 중용은 뭐다? 얘는 뭐 외울 필요도 없겠네요. 에버리지, 링키지. 4가지 가능성을 모두 타진해서 에버리지 값을 유사도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링키지 방법을 배운 이유는 방법에 따라 대진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글로 했을 때는 A랑 B가 묶였는데 컴플릿으로 했을 때는 A랑 F가 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링키지들을 배운 거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이상의 머리 쓸 일은 없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다스 불러오고 좀 이따가 같이 작성할 겁니다. 매플런이 불러오고 이번에는 사이킨런이 아니라 좀 다른 친구의 힘을 좀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파이 클러스터 하부에는 하이어러키라는 게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화를 위해서는 이 친구 힘을 빌리셔야 되고요. 가져온 다음에 이 하부에 있는 두 가지 링키지랑 덴드로그램을 빌려올 텐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링키지는 대진표 구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대진표가 뭘로 짜졌죠? 유사도로 짜졌죠. 그래서 6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6개 각각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걸 얘가 대신 해줘야 돼요. 그걸 링키지가 해준다라는 거고요. 대진표가 짜졌다 쳐. 그게 깔끔한 모양이겠어요? 색깔이 다 입혀졌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예쁘게 가공하는 친구가 바로 덴드로그램입니다. 이 두 친구 원리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강좌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별로 외우거나 그런 문장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두 친구의 의미를 알면 디코드가 쉬워져요. 그래서 링키지는 유사도 기반 대진 구성, 덴드로그램은 대진표 예쁘게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좀 황당하게도 우리가 지금 배울 줄이 2줄밖에 없어요. 군집화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일주일 내내 배우는 코드 줄이 100줄이 안 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 각각이 어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담을 갖지 마세요. 위는 똑같습니다. housing.csv 가져오는 거, xy만 뽑아내는 거 정확히 똑같고요. 덴드로그램을 그럼 어찌 그리냐? 난 아직도 몰라요. 대체 대진표가 어떻게 군집화를 해준다는 건지 아직 모르지만 일단 봅시다. 링키지 덴드로그램의 의미를 알면 디코드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죠. 링키지는 대진 구성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대진표를 구성하려면 데이터를 받아야 되죠. K민즈랑 DB스캔과 살짝 다른 겁니다. K민즈랑 DB스캔은 공장 차릴 때 데이터를 안 줘요. 근데 얘는 애초에 공장 차리는 방식이 달라. 대진표를 작성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는 게 맞습니다. 데이터 없이 대진표를 어떻게 차? 월드컵 대진표 좀 슬프긴 하네요. 예. 월드컵 대진표를 짜는데 참가팀이 안 정해졌어. 어떻게 짜요? 그래서 미리 데이터를 받고 그러면 뭘로 짤래? 싱글로 짤래? 컴플릿으로 짤래? 에버리지로 짤래?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진표가 작성됐다? 그 대진표는 어딘가에 저장돼야겠죠. 그래서 링키드라는 데 저장된다라는 거고요. 대진표를 예쁘게 칠하는 거는 덴드로그램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러온 이유가 있어요. 덴드로그램으로 링키드의 결과를 예쁘게 색칠해줘라. 근데 여러분 사실 대진표는 보통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그리지만 뭐 왼쪽에서 그릴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탑 값의 의미고요. 우리는 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링키지 메서드 혹은 더 많은 그리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궁금하면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는 이 정도만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리면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결과까지만 만들어 보고 대체 어떤 식으로 군집화가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볼게요. 코드는 일단 같이 지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의 창을 띄우시고 세 번째 테마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러리들 총 5가지를 불러오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판다스. 불러오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는 맵플러닝. 자,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사이파이의 힘을 빌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포트 사이파이, 클러스터, 하이어라키에서 불러온 다음에 이 친구로부터 여러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붙을 할게요. 이 친구로부터 링키지를 가져오고 첫째, 그리고 둘째 덴드로그램을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핑 하시는 동안 다시 한번 둘의 목적은 다른데 링키지는 대진을 만든다. 유사도를 기반으로 대진을 실제로 만드는 거고요. 덴드로그램은 걔를 시각화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사천리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미 불러왔지만 한 번 더 불러오도록 하자고요. read CSV를 이용해서 housing.csv를 모셔오도록 하고 이 친구는 굉장히 세 가지의 열들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열, 다시 말해서 아파트 땡땡땡, 빌라 땡땡땡 열은 배제한다 라는 차원에서 XY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포지션. 노트북이 꺼지려고 하는군요.
예,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는 3개의 열들이 있지만 X, Y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해본 것들이라, 그죠? 자, 이제 핵심, 테마3의 핵심은 요 두 줄이 되겠습니다. 링키지랑 덴드로그램을 멋지게 잘 쓰면 되시는데요. 링키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해요. 참가팀이 있어야 대진표를 짜니까. 참가팀은 하우스 포지션에 있고요. 나는 싱글 링키지를 택할 거야. 바꾸시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싱글로 하겠습니다. 대진표 작성 결과를 링키드에다가 집어넣고요. 나는 링키드를 가지고 좀 예쁘게 채색할 거야. 근데 그릴 때 방향은 톱으로 하겠습니다. 별다른 걸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결과를 즉시 한번 시각화해 볼까요? 뭐가 많이 뜰 겁니다. 하단을 보시면 이런 문구들이 뜨지만 이런 문구는 실제 정답을 출력하는 과정과 무관하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를 봤을 때 오호, 사이즈만 조금 다를 뿐 슬라이드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대진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직도 못하는 게 대체 그래서 군집화를 어찌 하는 거냐를 못 찾았어요. 이러한 덴드로그램을 빠르게 얻었습니다. 야, 두 줄만 썼을 뿐인데 굉장히 멋들어지는 대진표를 만들어주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쩌라는 거야. 자, 덴드로그램을 중요합니다. 덴드로그램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화의 핵심은 선을 긋는 데 있습니다. 메모장을 켤게요. 자, 메모장을 빈 상태로 켜서 제가 선을 적절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게요. 하다가 요쯤 선을 그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뭐가 있는지는 기억 속에서 지우세요. 아래를 보면 이 대진표의 선 아래쪽을 보면은 몇 개의 선들이 뻗어나갑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내가 왜 이렇게 셌을까? 5개의 군집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1번 군집이 이겁니까? 여러분 0번부터 시작이지만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군집이 이겁니까? 맞아요. 1번 군집은 오직 12번 주택밖에 없는 겁니다. 2번 군집은 그럼 이 주택 하나입니까? 맞아요. 그럼 3번 군집으로 내려봤는데 얘는 좀 많습니다. 얘는 26, 2, 23, 11부터 21번 주택까지 모두 3번 군집이에요. 조심할 건 이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뻗어나가냐가 중요해요. 어디까지 뻗어나가? 내리고 내리고 내리니까 21번까지 가잖아. 그래서 이게 3번 군집이다. 그럼 4번 군집은 뭡니까? 주택 하나고요. 5번 군집은 나머지 뻘건 주택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다? 땡땡시가 주택 구획을 5개, 재개발 구역을 5개로 설정하려고 할 때 군집화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싫어. 내가 정책국장이에요. 5개는 너무 많지 않나? 3개가 좋겠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야 돼? 올려야 돼? 이제 느낌 오시겠지만 올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올려? 3개가 나올 때까지 올리자라는 거죠. 그럼 3개가 어떻게 나옵니까? 잘 안 보이시지만 하나, 둘, 셋. 다만 이렇게 구획화하는 경우에는 3개의 군집이 성공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한 군집이 너무 몰려있죠. 아, 그래서 군집 개수를 좀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군집화 방법은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덴드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이 계층적 군집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K평균 같은 경우에는 정했어야 돼요. 애초에 돌리기 전에 정했어야 내가 군집화 결과를 알 수가 있었고, 군집 개수를. 밀도 기반 군집화의 경우에는 군집 개수를 지 맘대로 정해요. 원판만 주면은 지 멋대로 사실 군집이 3개야, 4개야 이렇게 알려주는데 얘는 뭐예요? 이 대진표는 불변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바꾸거나 링키지 메서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대진표는 불변이에요. 그 뜻은 뭐다? 내가 군집 개수를 이래저래 시도해보고 싶을 때 최고인 방법이 뭐다? 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군집 개수를 처음엔 5개로 하려고 해. 아, 그러면 한 이쯤이면 좋겠군요 라고 하는데 아, 마음이 바뀌었다 하면서 6개로 바꿔요. 그럼 내리면 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 4개가 돼요. 그럼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군집 개수가 몇 개든 간에 이 대진표 하나로 우리가 모든 걸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DB 스캔과 구분되는 점도 있죠. 우리 앞서 살펴봤던 DB 스캔 같은 경우에는 원판만 줬을 뿐인데 뭐까지 알려줘요? 이상치까지 알려주잖아. 이 친구는 이상치는 안 알려줍니다. 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대진표를 다 짜니까. 소외되는 친구 없이. 다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상치로 간주할 수는 있겠죠. 5개의 군집이 만들어졌다라고 쳐. 요렇게.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초록이랑 빨강이가 실질적인 주인공들이고요. 파랑이 세 군집은 하나밖에 없는 군집이죠.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군집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5개의 군집이지만 3개가 이상치가 아닐까라고 추론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명시적으로 이상치를 분류해주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방법도 시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 셋이 정말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얘는 평균 가지고 수학 알고리즘 돌리는 거고, 밀도 기반은 원판 굴리는 거고, 계층적은 대진표 짜는 거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원리로 군집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 주 동안 배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의 이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는 건데? 내가 실물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해. 실물 데이터를 수집해서 군집화하려고 할 때 그래서 뭐를 쓰는 게 제일 좋다는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거 없다가 정답입니다. 왜? 사실 진짜 어디에서든 끝내주게 사용되는 최고의 군집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강의자를 만들지 않았겠죠. 그것만 배웠겠죠. 실용을 위해서.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각각이 가지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요거 보실까요? 굉장히 좀 형형색색 아름다운데 사이키넌이 제공하는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얘는 뭐냐면 이 데이터들, 이런 대표격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 방법, 유명한 군집화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시간, 실행 속도이고요. 우리가 배운 거 어디 있습니까? 맨 왼쪽이 K-민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B 스캔은 대놓고 있고요. DB 스캔 왼쪽에 어글로머러티브 클러스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오늘 배운 계층적 군집화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K-민즈 결과, 계층 결과, DB 스캔 결과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장 첫 슬라이드, 오늘 처음 봤던 첫 슬라이드에서도 보셨겠지만 K-민즈는 조금 어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엉성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시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특징들이 다 뚜렷합니다. 군집화는 못하지만 속도가 빠른 친구들도 있고 속도가 좀 느리지만 군집화가 잘 되는 친구도 있고 모든 게 좋지만 이상치가 안 분류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얘 둘도 봐. DB 스캔이랑 계층적 군집화. 사실 이름만 들어도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주어진 데이터셋을 굉장히 잘 군집화, 우리 의도대로 군집화를 합니다. 다만 DB 스캔은 스스로 이상치를 분류해내는데 반면 계층적 군집화는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이상치를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결정적 장점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정작 분류했는데 그게 이상치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각각은 장단이 뚜렷하다. 무엇을 선택하냐는 데이터 상황 그리고 주어진 제반 조건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컴퓨터과학에 아예 진입해서 전공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보대학 컴퓨터학과에 진입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진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취업 후 실무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 배운 거에 천착하는 거,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예산이 얼마나 되지?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쓸 수 있지? 내가 쓸 수 있는 메모리는 얼마나 되지? 그걸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이상치가 중요하다? 이상치를 뽑아내는 알고리즘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연이어 배운 거는 시험 범위를 늘리려는 저의 악마 같은 계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가지 군집화를 다 배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세 번째 문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안암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지인은 3학년 재학생 25명을 성적이 비슷한 학생끼리, 성적 데이터를 준다라는 얘기죠. 비슷한 학생끼리 묶어서 4개 반으로 편성하려고 하는데 20명, 1명, 1명, 2명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편성 불균형도라는 걸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이즈가 가장 큰 학급의 학생 수에서 가장 작은 학급 학생 수를 빼면은 불균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답해주세요. 첫 번째, 계층적 군집화를 수행하고 덴드로그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력된 덴드로그램을 이용해서 불균형도를 계산하라는 건 군집화 일단 하고 불균형도 체크하라는 거죠.
근데 군집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덴드로그램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군집 개수도 필요하죠. 여기 제가 숨긴 채로 넣어드렸습니다. 군집 개수가 반이 몇 개인지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개인적으로 좀 시험 공부도 하고 데이터가 공부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똑같은 데이터로 K민주도 해보시고 DB스캔도 해보세요. 그럼 그 각각도 불균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제일 낫네 라는 거를 직접 체감해 보시면은 약간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3번 솔루션 올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질문 있는 분들은 남아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대면 수업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